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3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에만 10시간 넘게 걸렸는데 기소 방어에 적극 나선 모습입니다.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23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12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 조서 열람과 수정 과정을 거쳐 오늘 아침 9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면서 열람에만 10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171쪽의 분량의 조서 중 3쪽 정도를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더 적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야간 조사 동의를 받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은 다 소화가 됐다며 현재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추경호 좀 다뤄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어제 특검 조사 받았잖아요. 출석하면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계속 저걸 이제 방어 논리로 이제 내세우는 건데 알리바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로 의원들 소집 장소를 처음에 문자로 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와라. 소집 장소를 바꿨어요. 국회 안은 아닌데 본회의장이 아니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와라. 그러다 이제 막판에 다시 중앙단소로 바꿨는데 어쨌든 윤석열하고 통화한 직후에 국회로 들어오라고 했으니 나는 알리바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것만 보면 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지.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쉽지 않은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다른 사정을 들여다보면 국회 내에 있으면서 그 국회 본당의 예.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바로 갈 수 있는 한 층만 올라가면 되는 국회 표결에는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예. 명백한데 저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실시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사도 됐고. 네, 주요 당직자 2사람이 핸드폰이 압수가 됐는데 네.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꾸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핸드폰을 바꾸지를 않은 사람 주요 당직자 중에 2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기소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이 저것도 사실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총장을 당사에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그러니까 본회의장 바로 로텐더홀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한 번만 바꿨다고 하면 추경호 의원의 변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랬다가 또 당사로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얘기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사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였잖아요. 예. 친위 쿠데타인데 왜 친위 쿠데타냐?
국회에다가 군을 보냈기 때문에 불법이고 친위 쿠데타를 우리가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군을 보내가지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거나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애초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훨씬 좋은 방해 방법이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꾼 것까지는 이미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도 속에 계엄에 동참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것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저렇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부분 예. 이거는 결국에는 혼선을 줘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방해 작전 내지는 시간을 지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란을 알고 있었다. 예. 전 그 부분만 입증이 되면은 사실 저 행위들은 방해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이동시킨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동을 시켰죠. 여러 번을 바꿨으니까 한 번은 이동을 했겠죠. 예,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서 결국에는 그 계엄을 해제하는 의결 자체를 방해했다라는 부분은 전 행위로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인지 여부, 전 이 부분만 수사가 돼서 입증이 되면 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주요 임무 수행자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저게 제가 뭐 몇 차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추정을 했었는데 윤석열하고 통화한 다음에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무슨 통화를 했겠느냐. 추경은 지금 뭐 당장 그 지금 말하는 거는 그때 미리 계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랬는데 그건 뭐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꽤 들어가 있었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 빼내야 된다. 그럼 당사로 국회 밖으로 당사로 빼내는 거는 그럼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나. 그러니 예결위 회의장으로 옆방으로 와서 일단 표결을 방해하는, 못하게 해라. 지연 정족수를 갖다가 채우지 못하게 해야 된다. 윤석열이 그걸 지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라도 예결위 회장으로 빠져나오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실로 가는 사람이 그때 신동욱, 김대식, 김희정 이 3명은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원내대표실로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나중에 가서 표결하는 사람이 김용태 의원입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김용태 의원하고 저 3명이 원내대표실로 간 의원 3명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희정 의원은 오늘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왜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왔느냐. 이건 아마 특검에서도 당연히 물어봤겠지. 김용태 의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용태 의원은 그 문자를 받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원내대표실로 갔어. 갔다가 보니까는 뭔가 상황이 거기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표결하기로 가겠다고 하고 그냥 본회의장으로 간 거 아닌가? 그래서 김용태 의원도 지금 사실 그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공판전 그 증인신문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한동훈 씨하고 마찬가지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본인들은.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속사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 원내대표실에 당시 추경호 의원 외에도 한 7, 8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그야말로 여과되지 않은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랬겠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하면 이게 뭐냐 도대체 예. 뭐 이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뭔가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예.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근데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때 어쨌든 국회 안에 있었고 뭐 의원이 아니니까 투표권은 없으니까 본회의장 안에 있었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컨트롤 타워나 마찬가지였었으니까 왜 원내대표실로 가는지 본회의장에서 그야말로 의원들이 빠져나가는지 이걸 갖다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공판전 증인신문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그렇죠.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안 나오고 김용태 의원도 안 나오고 왜 안 나올까? 일단은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저도 그런 것 빠질까봐 같아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비협조하는 게 최고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건데 사실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자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어쨌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게 내가 이 실토를 해버리면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절차의 빌미가 돼버리면은 모든 화살이 다 나한테 온다. 이 두려움이 아마 아니 정당 해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어떤 그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기소가 되거나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증거로 활용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당 내에서 내지는 지지 세력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 너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어질 그거를 걱정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오래돼서 좀 잊혀졌습니다만은 당시에 윤석열이가 늘 국민의힘 의원들 관저 불러다가 술 먹이고 했다라는 거는 뭐 거의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어느 정도 본인과 그 친밀도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 그 가운데에서 뭐 그 당시의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당시 야당에 대해서 늘 비판을 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그 해결책으로서 내란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그 의원들과는 공유를 안 했을까. 그렇게 많이 만나고 서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하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계엄 당일의 동선이나 본인의 행동들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연결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범죄 혐의는 매우 짙은데 이제는 이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 부분만 남은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특검이 어디까지 지금 확보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부분은 진실을 뭐 언젠가는 좀 밝힐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밝혀야죠. 당사자도 많고요, 사실은. 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포스트 중에 하나인 국회를 갖다가 아무 그야말로 심어놓지 않고 덜컥했다는 거는 뭐 납득하기 힘들고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잊어버렸었지만은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엄 직전에 명태균한테 그 20억 맞아요. 그게 있었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추경호 의원 아니에요? 싹 들어갔죠 그때. 그게 잊혀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엄 못하는 사람 많을 걸 지금. 그리고 바로 계엄 전날 그 보도가 터졌거든요. 지금 뭐 그것도 싹 들어갔고.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었는데요. 세상에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니, 무슨 23시간을 조사를 받아요. 자기가 거기 10시간 이상을 썼다면서요. 대체적으로 조사받으면 그 정도 받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조사 열람에만 11시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자범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위 내란의 주요 임무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걸로 되겠어? 저는 두 가지 함의가 있죠. 이 정도라면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낸다면서요. 자기는 10시간 또 저기서 또 자기가 또 가필했다면서요. 네. 추경호가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전 그 정도 상황이라면 뭐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추경호 입장에서도 이거 수사받고 나오니까 만만치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아시잖아요. 공부 제대로 못해간 사람이 시험 잘 보려고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제 느낌엔 그래요 지금 상황은. 네. 11시간 열람했으면 얼마나 많이 바꿨겠습니까? 조사받고 11시간 열람을 했다면 아마 거기에 새로 치지는 않았을 거고 줄 꺼서 바꿨다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내란과 연결되지 않도록 진술한 내용을 바꾼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을 테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본인이 연계가 돼 있다면 저는 좀 전에 증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겠냐? 첫 번째 텔레그램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전화를 한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화는 통신 기록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증거로서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진짜 전화를 한 번 해가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렇게 간다. 국회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혼자만 전화했겠느냐? 다른 사람은 전화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서류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쓰일 것이다. 그리고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두 번 소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이렇게 우기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빼박 증거를 가지고 오늘 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해가려고 하니까 11시간 정도는 실제로
조서 열람을 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본인도 오늘 그 증거를 보고는 엄청 놀랐을 수 있다. 더 심한 것은 네. 본인이 보지 못한 증거도 나왔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겠죠. 텔레그램 외에도 그 증거가 추경호한테 전언을 하거나 네. 추경호에게 서류를 전달하라고 하는 특검의 다른 분야, 추경호가 아니어도 조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적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로 가자고 했다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전화 한두 통으로 됩니까 그게? 본인이 완전 12월 3일 날 저녁에는 갈팡질팡하면서 어느 순간에 야 당사로 다 모이라 라고 갔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몇 번의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상당 부분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한 번씩 이렇게 떡 내놓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번에 이진관 부장판사도 할 때 보지도 않았던 막 증거가 나와가지고 네, 이거 맞아요. 뭐예요? 텔레그램에 야 건진 너 지금 처남입니까? 뭐 조카입니까? 걔하고 김씨면 찰리 그 김씨하고도 네. 했는 거 나오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까무러쳤다는 거야. 얘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야. 그런 증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나와서 상대를 압박했다. 그래서 11시간은 버티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이 없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일 이제 어떻게 본인이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비분 관계 했는데 사실은 참고인으로 지금 줄줄이 국민의힘 의원들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윤석열 씨가 그때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믿겠습니까? 완전히 이를 갈고 있겠죠. 그런데 그 화살을 지금 우리한테 돌리고 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표정이 매우 안 좋은데요. 저 정도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외부로 다 드러난 거는 그 당일날 계엄 소위 이제 내란의 당일날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랑 7분간 통화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과 통화하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통보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라인도 그런 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 폭파시켰잖아요. 네. 그 내용들이 그냥 다 폭파됐을까? 그게 남아있지 복구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흘러나왔던 얘기인데 원내대표실 관계자들. 그렇죠. 왜 뭐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의원들 참고인 불러가지고 왜 이때는 이렇게 통화해서 이렇게 부른 거야? 뭐 그러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본청에 있는 사람도 빼내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증거 자체가 적은 게 아니게 증거가 꽤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지 않았겠습니다만 중요한 스모킹용들을 몇 개를 건드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가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본인도 법조인은 아니니까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표정과 그 정도의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하는 걸 보면 상당한 수사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 당시 원내대표의 어떤 내란에 대한 동조 또는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제가부터 앞으로 저거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전초전이고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사람만 열리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국회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몰랐다고요?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 대통령실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중대한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지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면 제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줄줄이 몇몇 사람들이 더 엮이게 되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일탈 문제가 아니라 국힘의 핵심적인 친윤 라인들 같은 경우는 사전 인지 또는 사전 인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위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의 확인들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중대한 지금 조사가 오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김매화님께서 한덕수 재판 보고 지금 똥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셨는데 진짜 그 재판이 중계되면서 재판장들이 직연 부장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닫고 아마 지금 정말 좀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선교위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진짜 재판을 중개해야 한다는 걸 넣는. 그렇죠. 물론 직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중개가 어디까지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앞에 2분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항목까지 제대로 넣어놨으면 좋았는데 중개가 되고 나서 매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생각보다 특검에서 증거 자료를 아주 많이 가지고 탄탄하게. 탄탄하다. 들어가면 얼굴이 사색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주동자예요. 그런 증거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인 거 아니라면서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챙기기 당부드립니다. 특검이 민생을 챙겨야 돼요? 특별검사가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됩니까?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거 지금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하지 말고 민생 챙기기 하면 나 좀 봐주면 안 되나? 우리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다 그냥 이렇게 내란범으로 처벌해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호소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네. 격앙되게 저항하고 내 목숨 걸고 당신과 맞짱 떠서 둘 중에 하나 죽기 살기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자 본인이 살려달라고 SOS를 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쪽까지는 좀 안 가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바람이나 희망이 좀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느껴서 얼굴도 안 좋죠. 그리고 그 발언 내용도 굉장히 격앙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호소처럼 들려서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저는 청구한다고 보죠. 청구한다. 청구한다고 보는데 네. 이제 고도의 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저 사람을 봐주자, 저 사람을 구속시키자라는 기준이 아니고 네. 어딘가에는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 종사자를 다 기소해가 재판받게 할 거냐, 여기까지는 배제시키고 주범들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까지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검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판단의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 선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호소한다. 그런데 추경호는 지금 느낌상 많이 개입돼 있다.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빼박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봅니다. 이틀 연속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호칭에 항의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 여사 호칭을 쓰지 않자 아무리 그래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 호칭을 붙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남색 정장 차림에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어제 내란 재판에 이어 오늘 열린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한 겁니다. 재판장님, 제가 하여튼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저 나오겠습니다. 상태가 당연히. 좋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도저히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은 스킵을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좌우가 최선을 다해서.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출석하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호 목적으로 상당 기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실제 통화 내역도 남아 있었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증인으로 나온 당시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통화 기록을 지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김건희 씨를 언급할 때 여사 호칭을 쓰지 않자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김 전 차장에게 관저 압수수색은 당장 안 되는 거냐, 막을 수 있는 거냐, V가 걱정한다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김건희라고 이름만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라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되자 재판장은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신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끝나고 하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어제도 재판에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을 15분가량 직접 신문하며 탓하는 말도 했습니다. 질서 유지라는 계엄의 성격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건데 곽 전 사령관은 여전히 왜 계엄을 했는지 솔직히 되묻고 싶다며 반박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16회 연속 불출석 끝에 어제 내란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15분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군 투입 당시 계엄에 대해 물은 적이 있냐고 추궁했습니다. 장관한테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면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라 반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 방송이 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며 울먹이면서 반박했습니다. 이것도 트라우마 아니면 트라우마 같습니다. 지금도 TV 보면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잠자다가도 생각.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을 그때 같이 봤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그렇죠. 그거 어떻게 있습니까? 질서 유지 목적의 군 투입이었다는 주장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신문할 때 크게 손짓을 하거나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석열이 어제 내란숙의 재판 직위원 재판장이 있는 그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요. 추가 기소된 직위원 재판장 말고 체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죠. 이 재판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오늘 출석한 증인은 로맨티스트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출석을 해서 윤석열과 얼굴을 맞댔습니다. 잠깐만요. 김성훈 씨는 기소가 안 됐나요? 이 체포방해 관련해서? 김성훈 씨의 기소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잠깐 궁금한 게 왜냐면 지금 증인이라고 곽수환 씨가 얘기하시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소돼 있어도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 건데. 예, 근데 윤석열의 그 체포방해 혐의로 윤석열이 기소가 됐다는 건 알겠고 거기에 김성훈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도 알겠는데 김성훈 자체도 책임이 있는데 김성훈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모두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체포방해 혐의 우리가 맘 졸였던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하러 갔을 때 김성훈이 현장 지휘하면서 체포를 저지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김성훈 전 차장은 작년 내란 이후 12월 7일 며칠 뒤죠? 나흘 뒤 12월 7일 윤석열한테 3번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비화폰 서버 요거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봤고 또 하나 그래서 그 질문에 이틀 만에 삭제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끄는 기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받는 사람들 말이야 그 비화폰 그냥 놔두면 되겠어?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 증거인멸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삭제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김성훈은 당시에 수사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을 지칭한 걸로 나는 이해를 했다. 뭐 그렇게 이해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특검 쪽에서는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성훈은 보안 조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도록 로그아웃을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도 거기에 비화폰 기록이 이틀 만에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통화 내역이 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특검 쪽에서 김건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근거로 윤석열이 압수수색 우려했다는 점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또 거기에다가 검찰에 본인이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도 없다. 내가 압수수색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못 들어올 테니까 나는 걱정조차 안 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비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본인이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 아무리 많이 받아봤어도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자체가 없는 거는 그럴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이런 내란이나 군사구역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 없었겠죠.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비상 계엄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었는데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와대여도 집행해야 됩니다. 해야 우리나라 되는 영장주의라 가지고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고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도 몇 차례 거부하다 결국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이미 제출 했죠? 방식으로 했죠. 그리고 관저가 청와대에 같이 있을 때나 관저도 같이 압수수색 등등 할 때 집행을 할 때 수사기관이 많이 배려를 했던 것이지. 왜냐하면은 청와대 자체가 보안구역 보호시설로 돼 있으니까 관저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무실이랑 관저랑 따로 있잖아요. 원래는 대통령 집무실만 보호시설이라서 관저는 보호시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관저는 그냥 그렇게 배려해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본인이 사실 경호처 방패막이 세워서 막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뭐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 전혀 걱정 안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걱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건희랑 김성훈이 나눈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문자로. 이게 텔레그램이죠. 김건희가 관저 압수수색 당장은 안 되는 거죠? 법률의 근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하는 일 없을 겁니다. 차장님 너무 감사해요. 영부인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십시오. 압수수색이니 체포영장이니 저희가 끝까지 지켜내고 막아내겠습니다. 관저 대비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한다는데 그게 통과되면 경호처에서 못 막는 거 아니에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부인은 살짝 걱정을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겁니다. 문자로. 문자로. 네. 예. 김성훈 이것만 보면 든든합니다. 아주. 아니 근데 영부인이랑 경호처 차장이랑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든든해요. 우리 영부인이 걱정하실까봐 내가 작살로 고기까지 다 받아줬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런 것도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무슨 논평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재판에 윤석열이 언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랬더라고요. 특검 쪽에서 이제 내용 설명을 하다가 영부인이었던 김건희가 이런 발언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야? 뒤에다가 여사를 붙이거나 그러면 되지. 여사를 붙여야 된다고 발끈했다 그래요. 이 사랑 싸움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씨는 또 김건희 내 여자, 내 와이프 저렇게 또 지키고 있어요. 아직도 주요 언론에서는 김건희 씨를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네. 이른바 기성 매체 중에서. 근데 저희는 지금 보통 이제 저는 윤석열 씨, 김건희 씨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 그게 뭐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두환 씨를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것처럼 내란범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명박, 박근혜는 전 대통령을 붙여주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설사 뭐 구속 수감됐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할지라도. 내란한 이제 사람. 내란은 그 기준을 훨씬 더 넘어선 사람이라서 그렇죠. 전두환 씨, 윤석열 씨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기성 매체들이 아직 확정 판결 안 났으니까 윤석열 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또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김건희 씨를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상하죠. 저도 레거시에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18년 동안. 레거시 기준에서도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예, 유튜브 기준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김건희 여사라고 여전히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많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가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의혹과 혐의들을 봤을 때는 그냥 씨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가치 지향을 좀 담아도 되거든요. 언론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그리고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성훈 씨는 지금 김건희 씨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틋한 문자까지 나왔지만은
그 여전히 윤석열 호위무사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아직도.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김성훈 씨가 나온 거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도 저지지만 지금 비화폰 서버 삭제라는 중요한 증거인멸 때문에 지금 공방을 특검이랑 주고받고 있잖아요. 김성훈 씨 오늘 재판 증언의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 비화폰 기록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보안 조치하라고 했을 뿐이다. 보안 조치. 그래가지고 그 보안 조치라 함은 아까 얘기 잠깐 나왔는데 로그아웃.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초기화하는 걸 의미한다. 네. 우리는 그것만 했을 뿐이다. 삭제 지시 안 했고 보안 조치하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지시했고 그거는 절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인멸 아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비화폰이라는 것의 특성상 초기화를 하는 순간 일단 그 폰에선 다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도 지금 많은 그동안의 보도에서 예상되는 건 아마 경호처에서 김성훈이나 또는 윤석열 씨는 그렇게 폰에서 기록을 삭제하면 다 삭제된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런데 비화폰 서버에 그 서버 따로 내역들이 있죠. 전부 다 남아 있었고 네. 실제로 지금 김성훈과 윤석열 씨를 제외한 다른 경호처 직원들은 특검에서 이미 삭제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진술은 뭐냐면 삭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화폰 서버에 있는 거 우리가 안 지운 거다. 안 지웠다라고 네, 했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김성훈 씨는 여전히 이제 지금 윤석열 씨하고 한 몸인 거죠. 확신범이 되고 네. 있다. 예. 강의구 부속실장도 비슷합니다. 음흠.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계엄 선포문을 그러니까 사후에 가짜로 만든 거죠. 네. 그 윤석열 씨가 지시한 적 없다.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한덕 총리가 시켜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다 지금 최근에 재판에서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거 농담인데요. 아니, 농담도 아니죠. 약간 풍자인데 차라리 잘된 측면도 있어요. 강희구 실장이 그렇게 나온다면 한덕수의 죄는 무거워질 거고. 아, 그렇습니다. 윤석열 죄는 그거 아니더라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미.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 죄가 더 무거워지는 측면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예.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재밌는 장면인데 이걸 한덕수 재판과 윤석열 재판에서 강희구 실장이 다 그렇게 진술한 거죠. 근데 두 재판에서 판사들이 모두 그러니까 윤석열 사건은 이제 백대현 판사고 한덕수 사건은 이진관 판사인데 두 판사가 공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거를 대통령 지시 없이 계엄 선포문 같은 걸 마음대로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강희구 실장은 그 진술을 굽히질 않나. 한덕수 전 총리가 볼 때는 강희구 부속실장이 굉장히 밉겠네요. 그렇죠. 불리한 진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 자, 그리고 윤석열은 어제 내란 재판에 나와가지고 여러 이제 장면들이 또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됐는데. 직위원 재판부? 네, 예. 직위원 재판부. 제가 영상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재판도 너무 많고 체력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재판받는 게 계속 힘들다. 예. 11월에 있는 재판 12월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12월로 좀 밀어달라. 어허. 12월로 밀어가지고 여유 있을 때 몰아서 하는 거 어떻겠냐. 그거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연 전략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윤석열이 자기가 또 갑자기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체력이 닿는 한 최대한 나와 보겠다. 어허. 쉽진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 느낌의 우리 직위원 재판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맞는지 사안의 중대성을 아는지 재판 기일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라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셔야죠 이제. 근데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건강상 문제인데 일주일에 4일을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보다는 12월 중에 일주일에 3번 정도로 할 수 있는 날짜를 좀 별도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대안이? 예. 네, 언제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저 재판장님, 제가 하여튼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저 나오겠습니다. 예, 아유,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뭐 사실 권리면서 의무이기도 해서 상태가 당연히.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만약에 제가 도저히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뭐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은 뭐 스킵을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좌우가 최선을 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12월 뭐 19일이나 뭐 아까 22일 12월 15일, 12월 22일 그렇게 일단 잡혀 있거든요.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 다른 거 있으시다 그랬지 아까. 20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11월 17일 그날 하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지겸 판사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김정한 변호사라든가 또 군 법무관 같이 했다는 박지훈 변호사의 말 등등을 종합했을 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굉장히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요. 지겸 판사가.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어제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을 했죠. 네. 윤석열이 직접 질문을 합니다. 네. 곽종근 사령관에게도. 그러면 막 몰아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의 주무부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임무, 거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았다면은 그 장관한테 여기 지금 계엄에 투입되는 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게 어떤 계엄이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 이게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머릿속에는 그래서 전방 상황에 뭐가 있으려고 하나? 설마 아니겠지? 그러다 갑자기 하면 어떡하지? 전체 그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이 계엄의 전체 그 병력 투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셨네? 그런 거를 한번 난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 투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아니 저 무슨 말입니까? 저게 무슨 본질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저렇게 마치 본질적인 것인 양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해설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윤석열 씨의 취지는 나는 국회 침탈하고 국회 봉쇄하고 막 본회의장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자꾸 그거를 했다고 하니 내가 지시했다고 하니 그 지시가 사실이라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한 번도 장관이나 나한테 되묻지 않았느냐. 그렇지 그 얘기죠. 이런 취지인데 지금 박종건 사령관 말로 다 반박이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특전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리고 군대는 특히나 장관의 지금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장관의 명령으로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거기다 대고 왜요? 뭔 일인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몇 명 넣는데요?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주장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2번이나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곽종근 사령관.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되물어봐요? 근데 윤석열은 아무튼 그런 말을 자기는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입장이니까 저렇게 당신이 모순된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어색한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 그만합시다. 이 논평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볼 텐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그때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바뀌지 않았죠. 꾸준히 똑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마지막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얘기를 들으면 아직 그 의결 정족서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YTN 영상을 제가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아무튼 처벌은 받기야 받을 텐데 좀 참작은 돼야 돼요. 여러 가지로. 다른 사령관들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장면을 풀로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거는 그래도 다행히 내란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막아냈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곽종근 사령관이 저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언급을 해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오고 또 자면서도 이렇게 깰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의 저 내란으로 인해서 그
24년 12월 3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군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윤석열의 모습은 본인 잘못은 없고 군인들에게 책임을 또 전가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조금 아프긴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네. 예, 맞습니다. 예. 16번 연속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사령관인 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까 봐 재판에 나왔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지난 7월 다시 구속된 이후 16번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다 4개월 만에 출석했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하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불출석하신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을 해주십시오. 오늘 재판에는 계엄 선포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전사를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쟁점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증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월 탄핵 심판에서도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8개월여 만에 곽 전 사령관과 대면한 윤 전 대통령은 수시로 종이에 메모를 하고 변호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증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따른 재판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입법을 존중하겠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중계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8개월 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을 다시 만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질서 유지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맞받았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그 전과 다르다고 느낀 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였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시국의 어려움, 운영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그런 부분. 한 달 뒤 모임에서는 특별한 방법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그 말도 제가 분명히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 뉴스로 국회의사당에 모이는 의원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겠느냐는 겁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며 명백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검 측의 신문이 끝나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투입된 군 병력에게 무장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언급하면서 질서 유지를 하려고 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은 겁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그 전이든 그 후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란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도 곽 전 사령관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흔들림 없이 증언해 나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오늘 4개월 만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6회 연속 이제 불출석하다가 오늘 4개월 만에 재구속된 후 4개월 만에 재판에 나왔는데요. 네.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규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재판이죠. 여기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 3617 수용번호가 달린 걸 갖고 나왔고요. 오늘 왜 나왔냐?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오늘 이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네. 윤석열이 문 다 부시고 의원 끌어내 이렇게 지시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가장 구체적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증인인데 이 재판에 이제 갑자기 오늘 4개월 만에 출석을 한 겁니다. 일단 4개월 동안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람 쐬러 나온 것이 있는데 일단 곽종근이 가장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들 막 김현태 그런 사람들은 말도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곽종근이 윤에 직접 지시했다.
근데 지시 안 했다고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한 서너 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짓을 뭐 이미 보도됐던 내용도 있습니다만 했는데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라는 자리에서 최소한 10월 1일 식사 자리에서는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 10월에 그 별들 모아놓고 비상계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따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예. 뭐 윤석열, 김용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이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그리고 본인 이렇게 5명이 관저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날이 뭐 엄청 술을 많이 먹었다는 그날입니다. 네. 근데 이날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상계엄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군부에는 최소한 2달 전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걸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준비했잖아. 그 얘기 10월 달에 먼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11월 9일에도 같은 인물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방법이 그럼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판사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비상계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지시를 했다. 이렇게 자, 곽종근은 윤석열한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곽종근의 진술을 꺾어야 돼. 그래서 4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쳐다보면 말을 조금 진술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자기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 얘기합니다. 오늘 윤석열이 직접 곽종근한테 질문합니다. 당신 그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생각했다.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날 일을 왜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냐?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일만 생각난다. 이런 취지로도 진술을 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부대원들이 다 들었다. 그래서 제가 숨기고 말 안 하면 안 된다. 부하들을 못 속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특수정사령부에 있었던 이제 군인들이 나와서 그 지시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곽종근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이거 하러 나왔어요.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서 특전사 요원들이 도망 다녔다는 거 아니냐. 아까 저한테 도망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확보하라는 것도 자 이렇게 질서 유지하라는 그런 맥락 아니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곽종근이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처음에 계엄군들이 왔어요. 근데 국회 정문 앞을 확보하러 왔어. 총 들고 왔어. 근데 시민들이 갑자기 달려들고 제가 달려들고 멱살을 흔들고 다 달려드니까 카메라도 찍고 그러니까 계엄군들이 당황해가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저도 당일에 현장에 있었는데 멈칫멈칫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다 다시 옵니다. 다시 가서 해. 그럼 다시 오는데 시민들이 다시 밀어냅니다. 다시 와. 밀어내. 결국은 후문을 확보했고 결국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보좌진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했었죠. 자, 윤석열이 오늘 곽종근한테 직접 물어서 곽종근의 진술을 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일단 진실을 구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한 일 아닙니까? 김재규도 그랬어요. 김재규 장군도 순한 어린 양 같은 우리 부하들은 선처해줘라. 다 나한테 국형을 내리시고 우리 부하들한테는 살려줘라. 쟤네들을 순하고 지휘관을 잘못 만나서 저런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윤석열은 나는 안 시켰잖아. 하지 말라는데 왜 깨고 들어갔어? 왜 잡으러 갔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진술하는 것만 당일 이제 현장과 중계로 봤던 시민들의 기억과 일치하고요. 나머지 시민들은 지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고 지금 군인들 막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인들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다 알려야 됩니다. 이게 기밀이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직위원 재판부에서 닫아놓고 있는데 노상원 재판 그리고 다른 별들 다른 군인들도 재판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의 매우 중요한 또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건강이
건강하다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첫 1차 구속되고 3주 정도 지나서 지난 2월 10일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이철구 의원이 이제 서울구치소를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 접견이기 때문에 다 녹음이 됩니다. 그렇죠. 녹음이 됩니다. 일반 접견은 10분 동안 이 유리 틈 사이에 구멍 난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네. 교도관이 적고 옆에서 이게 다 녹음이 됩니다. 네. 그 녹음 파일이 나온 거예요. 네, 그 녹음 파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이 술도 못 먹고 가식도 안 하니까 건강에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주 나야 술도 못 먹고 그렇게 가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다 온 시간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다. 아유 좋아. 네, 그리고 이게 좋아졌어, 탄핵 선고 전에 내가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후에도 그 정진석 비서실장, 강희구 부속실장 등이 왔을 때도 강 실장이 이제 살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달 정도 술을 안 먹으니까 건강이 아주 지금 좋아졌다고. 잘했어.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주 잘했어.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밤 9시면 막 불이 꺼지니까 바로 그냥 잔다고. 그렇지. 이렇게 내가 많이 잡은 적이 없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감납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그 시력 때문에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뭐라 그랬냐면 오른쪽 눈에 떠다니는 게 거의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규칙적으로 많이 자고 하니까 건강도 좋고 시력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하나 미안하다. 후배인데 내가 참. 네. 윤석열 성대모사 잘합니다. 아 잘하네. 네. 김한 좋네요. 네. 잘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 개판되네요. 곽 전 사령관 너무 힘들겠다. 소신 있는 진정한 참 군인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했으면 뭘 잘못했다. 네. 사실은 이거였다. 이 얘기를 하고 진실을 국민께 고하고 사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윤 전 대통령 공판 시작됐나요? 네, 조금 전 10시 10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26차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와 이 특검법 조항의 위헌성 등을 문제 삼으며 16번 연속 공판에 불출석해왔습니다. 오늘 공판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측과 소통하며 거짓 증언을 해왔다는 입장이라 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사가 진행되죠?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에 걸쳐 의총 장소를 변경했고 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고 이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백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건강상의 핑계를 댔잖아. 그렇지, 늘 아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 접견 내용이 다 녹음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MBC가 입수를 해봤더니 윤석열이 접견하러 오는 정치인들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걔네들한테 맨날 했던 말이 윤석열이가 나 너무 건강해졌어. 이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추경호 의원도 가고 이철규 의원도 가고 막 지난 2월인게 여러 이제 구치소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접견을 할 때마다 윤석열이 요즘 술도 안 먹고 과식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나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했고요. 눈 건강이
특히 좋아졌어. 눈 건강이. 실명한다며. 저도 지금 비문증 앓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왼쪽 눈에 이게 떠다녀요. 뭐 떠다니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윤석열 증상이 있었는데 이거 뭐 밤 9시만 되면 자니까 잠 제일 많이 자 요즘. 그러니까 이 비문증이 없어졌더라고. 좋아졌네. 눈 건강이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졌더라고. 얘기를 지들끼리는. 아니, 내가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진짜 나쁜 인간이야, 이 인간. 구속되면 아파서 못 나온다며. 사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술도 끊게 되고 아유, 진짜. 건강이 좋아진다. 근데 네. 이거는 일반인이 면회를 가면 자동 녹음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 특별면회에서 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윤석열. 네. 그러면 특별면회는 자동 녹음이 없어. 기록하는 다만 거예요? 교도관이 저쪽 구석에 앉아서 이걸 적어요. 거야. 대화의 취지를 요지를 적어 접견록을 작성하거든. 근데 거기 나온 얘기야.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건강은 뭐 이 거짓말 한 거 이제 잡아낸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지기현이가 이제 윤석열이를 거의 뭐 불법적으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윤석열이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는 예전부터 이걸 의심했거든요. 자기가 나갈 거라는 걸. 근데 이 접견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요. 윤석열을 이제 접견을 하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구속 취소나 보석은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이러니까 윤석열이 일단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원 서류 넘어갔다 온 시간 때문에 다투고 있다. 탄핵 선고 전에 나가긴 해야 할 텐데. 마치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이거? 이게 윤석열은 일생 검사를 했던 인간인데 그렇죠. 예.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이자는. 그럼요. 이게 계산을 불법적으로 계산을 해야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 네. 근데 생뚱맞게 일생을 이것만 한 애가 네.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구속 기간은 그냥 날을 세는 네. 게 뭐 오랜 기간 실무 관행이고 네. 법조문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한 번도 한 없어요.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 생활을 아무리 오래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지. 하면 할수록 네네. 당연히 날로 세지. 그렇죠. 이게 기본이거든. 근데 이게 시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발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 발상이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그렇게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고. 그래서 이거를 뭐 새로운 학설 내지 이런 거를 알 리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의심이 되는 게 전 지기현의 그거 여전히 저는 불법적인 저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기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해괴한 불법적인 결정에 쓰인 논거를 윤석열이가 어떻게 똑같이 그걸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사전에 뭔가 교통이나 이 서로의 그 교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정말 이렇게 서로 동시에 그것도 윤석열 맞춤형으로 하고 또 그다음부터는 법원이나 검찰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이걸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냄새가 다른 사람도 납니다. 아니고 윤석열이 지금 이거 사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생을 검사를 했던 인간이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발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석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교류가 있다. 교감이 이거.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지기현하고 진짜 짰든지 예. 아니면 진짜 둘이 텔레파시가 통했든지. 너도 언제부터 무속같이 그렇게 무속을 워낙 좋아하는 자식은 저 언제부터 좀 자꾸 무속이 진짜.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뭘 두 가지를 그걸 왜 넣어? 텔레파시 뺐. 이거 텔레파시를 진짜 삭제하겠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 매우 높아집니다. 예. 자, 이 거짓말하는 이 윤석열이 그동안에 건강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자가 오늘 재판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맞죠? 네. 예, 아마 나왔을 겁니다. 네,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출석했습니다. 했죠? 네. 근데 이자가 오늘 왜 출석했냐? 맞아. 왜 했어? 건강한 거를 들켜서 출석한 게 아니야. 에이씨 들켰어? 출석한 게 그게 아니야. 아니고. 진짜 이 이자는 악마입니다. 왜?
윤석열이가 계엄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오랜만에 이름 듣죠. 예. 오늘 재판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와서 곽종근이한테 직접 질문하면서 압박을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온 건데 예. 곽종근 사령관은요, 윤석열이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자기 때문에 망친 사람인데 그 곽종근이를 잡으려고 이번 재판에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진짜 악마야 얘는. 나 진짜 나는 부끄러워서라도 이 재판만큼은 못 나갈 것 같거든. 그렇죠. 이 재판만 나온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곽종근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고 저는 또 어떤 것도 좀 의심을 하냐면 예. 지금 한덕수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쪽에서 윤석열 재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먼저 판결하겠다. 네. 굉장히 한덕수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높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이 만약에 직위원과 그런 교감 속에 지금까지 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본인의 나름의 이 빌드업을 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위원 재판장하고의 어떤 모종의 그런 약속된 네. 그 움직임 속에서 오늘 또 나간 거 아닌가?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합니다. 또 무섭네. 그 얘기는 또 무섭다. 왜냐면 한덕수 쪽에서 전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 그게 윤석열한테는 하나의 또 압박으로 지금 작용을 아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직위원이가 그동안 이제 지연 전략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네네네. 직위원이가. 그렇죠. 근데 한덕수 재판 선고가 먼저 나와. 근데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그렇죠. 선고가 나와. 네. 그럼 직위원이는 윤석열 무죄 때리려고 했다고 쳐. 그러면 그 때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 선고 이후에 내가 때리려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한덕수 선고보다 먼저 선고하려고. 아니 근데 광클 그거는 전략. 사실상 그건 안 되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깜짝아. 아직 남아 있는 증인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위원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뭐 하여튼 시한하게 천천히 해갖고 아직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게 많아요. 다행이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다 증인 신문이나 절차를 다 취소해버리고 갑자기 선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런 건 안 되겠죠. 직위원이는 또 근데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가능하게 나를 요즘 시간으로 MC잖아요. 계산하잖아요. 판사인데. 그건 아예 안 되죠. 또 아니 근데 그거는 직위원이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있는 조문을 시한하게 해석한 거였는데 구속 취소할 때는 네. 이거는 만약에 먼저 선고하려면 없는 조문을 스스로 만들기 전에는 안 되는데 뭐 매일 한다거나 갑자기. 쉽지 않겠죠. 갑자기 매일 한다. 광클 전략으로. 아씨 왜 그래 또 그걸 불안하게. 일단 매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얘기하자고 우리가. 아니 직위원이는 근데 보통 거의 얘기는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보통 얘기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직위원은 거의 우리 상식선에서 불가능해요, 판단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직위원이는 그 김용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변호인들한테 아유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가족 오락관.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번에. 소송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받더라고요. 아니, 사과하고. 그런 판사 처음 봅니다. 가족 진짜. 오락관이 아니고 딱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봉숭아 학당이다. 예. 법정이 딱 봉숭아 학당이. 맹구가 뭐라 그러면 오서방이 받아치고 거의 그 수준이야 하는 게 보니까. 갑자기 좀 걱정이 되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한덕수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진관 재판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윤석열 쪽에는 뭔가 이 변화의 시그널에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직위원이 좀 어떻게 안 돼? 아니 직위원에 언제까지 대해서는 우리는 맨날 화만 내고 짜증만 내야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효능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해도 바로잡지 못한다? 그럼 더 잘못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 노조가 문제 제기했죠. 판사들이 실명 거고 얘기도 했고 최근에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그렇죠. 네. 권한대행님께서도 이건 정말 문제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네.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말 받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직위원에 대해서는. 네. 종묘에서 차를 마시고 근정정 용상에 앉았으며 고궁 수장고까지 들어갔던 김건희 씨. 이렇게 국보 농단이 드러나자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허민 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많은 국민들께 분노와 우려를 일으킴에 대해서
국가유산을 보존 관리 책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씨의 국보농단 논란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근정전의 의자가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지난해 9월 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가지고 왕의 위패를 모신 신실까지 둘러본 김 씨. 2023년 9월 12일에는 경복궁 경회로에 오르고 근정전에 있는 왕의 의자, 용상에 올랐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를 다녀갔지만 출입 기록조차 없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문 열라라는 한마디 지시에 규정 다 무시하고 문을 열어준 꼴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왜 이런 곳에 다녔는지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지 않는 상황. 왜 간 거예요? 그 10월에 당시에 UAE 대통령 아니 그 외교부에서 나가서 해야지. 상식적으로 맞냐고 그게. 기조실장님. 네. 그 상식적으로 맞아요? 대통령 부인이 거기 왜 나가요?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이었던 황성훈 문체부 기조실장에게 질타가 쏟아졌는데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용상에 앉으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설명도 없이 국감에 나오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최응천 전 유산청장이 있던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엔 이른바 찰리로 불리던 건진법사의 처남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찰리는 김 씨 측에 건넨 통일교의 선물을 지난해 한남동 옛 단국대 정문 쪽에서 돌려받았다며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찰리로 불린 건진법사의 처남 김모 씨는 2021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찰리는 통일교의 김건희 선물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특검은 선물 전달 시기인 2022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찰리의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목걸이와 샤넬백 등 통일교 선물을 찰리를 통해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이런 찰리가 오늘 열린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찰리는 매형 건진법사가 시켰으면 다 전달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진이 전해준 번호로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으면 상대방이 어디라고 했고 나오면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선물 전달 경위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네준 통일교 선물을 다시 돌려받은 날도 기억했습니다. 지난해 날씨가 서늘한 날이었다며 없어진 단국대학교 정문 쪽에서 받아오라고 건진이 시켰다는 겁니다. 건진이 가면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찰리와 접촉했던 인물이 김건희 씨 핵심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건진이 찰리에게 유 전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 문고리인 유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도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화를 꺼놓은 채로 불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다시 잡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금 거북이 매관 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걸로 의심되는 선물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보 180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입니다. 국가교육위 위원장 임명에 대한 담례 성격인지 앞으로 특검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 5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매간 매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 말고도 추가로 선물을 건넨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 수사팀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전후로 이 전 위원장이 한지로 만든 복주머니가 든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선물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한지 복주머니 액자는 2022년 9월 이 전 위원장이 임명되기 2주 전쯤, 세한도 복제품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뒤인 2023년으로 전달된 시점도 특정됐습니다. 국보 180호로 지정돼 있는 세한도는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으로 원본은 길이가 10m에 달합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 직원을 통해 복제품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이 전 위원장을 불러 금거북이를 포함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여러 선물과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의 연관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어자 임금의 자리에 어떤 대통령 부인도 앉은 적 없던 그 자리에 앉았다는 소식은 며칠째 저희들은 드리고 있는데 목격자가 등장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2023년 당시 경복궁 관리소장이었던 국가유산청 고정주 법무과장이 당시 김건희 씨가 어자에 앉는 것을 봤다고 문체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밝혔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봅시다. 김건희 씨가 근정전에 들어가 어자에 앉는 모습 과장님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근정전 내부에서는 의자에 올라갔었던 부분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서 한 10여 분 정도 그 내부에서 이렇게 관람하시고 이제 사진도 곧 나오겠죠. 근데 경복궁뿐 아니라 창덕궁에 있는 어자에도 앉았다는 게 어제 새로 밝혀졌어요? 네. 어제 2023년 2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어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023년 2월에 창덕궁 인정정 어자인 용산에 김건희 씨가 앉았다고 국감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때 구두 신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구두를 신고 들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자, 이건 영상으로 봅시다. 23년 2월 23일 겨울이죠. 김건희가 창덕궁을 방문을 합니다. 이게 23년 2월 23일 그 겨울에 천모 해설사가 김건희의 방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해설 일지입니다. 창덕궁 인정전도 정전이죠. 예, 정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진왜란 이후 고종 때까지 창덕궁이 사용되었고 경복궁의 건정전처럼 창덕궁의 인정전도 정전입니다. 예. 저기에 들어갈 때도 다 신발 주머니에 구두를 넣고 슬리퍼를 착용을 하는데 이날에 김건희는 구두를 신고 들어갑니다. 건정전에는 용상이 있죠. 네, 의자가 있습니다. 경복궁 건정전에 용상 어자가 있는 것처럼 창덕궁 인정전에도 용상 어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가 앉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건정전 가서 또 용상에 앉습니다. 자, 그리고 경복궁에 있던 그림을 용산 대통령실에 베껴서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복궁 천장에 있던 그림을 모사해서 용산 대통령실 천장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직접 봅시다. 대통령실 천정 그림을 보면요. 경복궁 천정 그림을 모사해서 용산 대통령실 천정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대통령실을 왕궁으로, 김건희는 왕이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예. 김건희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그림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저거를 옮겨서 붙여놓은 거예요. 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왕족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2022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네. 모두들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고 순방에 가면 최고급 호텔에 가고 그 나라 최고급 음식에 최고급 대접을 받고 그리고 사방에서 뇌물이 들어와. 억대 가방과 목걸이가 막 들어와요. 그리고 나가서는 명품 쇼핑을 몰래 하죠. 그걸 또 아무도 모르게 전용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게다가 임기 초부터 김건희 씨 팬클럽이 있었는데 건희사랑이라고 거기서는 윤석열 당선 직후부터 다음은 여사님이다. 자기들끼리 그랬어요. 제가 그 팬클럽 처음부터 주시했었는데 통일 대통령 이야기를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자신을 중심으로 사진을 계속 연출해서 뿌렸고요. 근데 자기가 출마해서 당선될 방법은 없거든요.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남편이 계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2023년부터 왕의 건물을 일제히 방문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이제 그런 정황 증거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자가 있으면 서슴없이 가서 앉은 겁니다. 왜? 자기는 왕족이니까요. 현대인들 중에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네. 그 무속에 매달린 겁니다.
왜 여기저기 산에 매달 굿을 했다고 억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특검이 무속적 수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속에는 돈이 들어요. 그 돈을 어디서 났죠? 자기 돈을 썼을 리가 없거든요. 그게 특활비든 뇌물이든 자기 돈을 썼을 리가 없어요. 무속에 대해서 특검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반드시 돈이 연루돼 있습니다. 파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건희 재판에 건진 처남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건진 처남 이른바 찰리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통일교 선물을 돌려받은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받았답니까? 지난해 한남동 옛 단국대 정문 쪽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애초 그 샤넬백 그라프 그 뇌물을 통일교로부터 받아서 건진 법사가 김건희 씨한테 보낼 때 심부름 시킨 사람이 바로 찰리예요. 그렇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자택 아크로비스타에 찰리의 차량 출입 기록을 특검이 확보를 했고 건진 법사 정선배 씨도 찰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 뇌물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진술한 거 보니까 첩보작전 하듯이 했더라고요. 네. 없어진 단국대 정문 쪽으로 가면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받아오라고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정보 없이 전화번호 없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있으면 누군가 있을 거야. 가서 준 대로 받아. 이건 범죄 접선 같은 거지. 당시 심부름했던 김건희 씨 비서들은 어제 증인신문에 출석 안 했죠. 그렇습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은 휴대폰을 꺼놓은 채로 불출석했습니다. 원래는 김건희 씨가 자기는 샤넬 본 적도 없다고 하고 건지는 자기 선에 잃어버렸다고 하고 그 행정관들도 거기 맞춰서 특검 가서 진술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건진이 다 거짓말이라고 실토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행정관은 지금 자기들도 그때 거짓말이었다고 하던가 아니면 끝까지 우기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길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실물과 함께 건진이 실토를 해버렸는데 더군다나 김건희 씨가 여전히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 나온 거라고 보는데 변호사하고 전략을 못 세운 거죠. 김건희 씨는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살 길 찾아야죠. 안 그러면 두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오늘 재판 건진 법사 이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재판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재판은? 오늘 재판을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판사님이 누굽니까? 우인성 부장판사. 네, 우인성 부장판사. 하도 네. 많이 다니까 뭐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자면 오늘 있었던 김건희 재판은 지금 어제 엊그제 건진 법사가 왜 갑자기 김건희가 한테 전달한 게 맞다. 전화로 확인했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왜 갑자기 건진 법사가 김건희 뒤통수를 치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체에 대한 재판입니다. 아, 자, 왜 그랬대요? 네, 갑자기 흥미가 땡기네요. 정확하게는 2022년 7월 6일 날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자기 처남한테 김건희 씨의 측근인 유경옥 비서관의 연락처를 줍니다. 그리고 7월 7일 그 다음날 그 처남이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샤넬백과 금품 이 뇌물들을 전달을 해줘요. 유경옥 비서관한테. 그래서 사실상 전달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사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전달할 때 쇼핑백에 줬는지 아니면 상자는 몇 개였고 개수는 맞는지 이제 이 퍼즐만 맞추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부름을 너무 많이 다녀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회피를 합니다. 그것만 나오면 이제 구체적인 모든 게 맞춰져서 퍼즐이 되는데 그렇죠.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근데 여기서 좀 적극적이에요. 주기현 재판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 그런지 그 부장판사가 있으면 옆에 양옆에 모니터 뒤에 숨어있는 보조판사 두 분이 계셔요. 보조판사가 아니라 배석판사. 배석판사 죄송합니다. 항상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배석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요. 아니 피고인이 누군지 김건희가 누군지도 알 테고 장소도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서 그걸 까먹기 쉽지 않을 텐데 왜 모르냐? 그리고 샤넬 브랜드 쇼핑백이었으면 기억을 할 텐데 왜 모르냐? 그러니까 증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러자 김건희 특검이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증인 아까 23년도 이후에는
건진법사랑 서운한 일이 있어서 소통을 잘 안 했다 그러는데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경찰관들 이력서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승진해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 수사 상황 진행 상황까지 수시로 보고하지 않았냐. 당신 위증하지 말라고 압박을 줘요.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처남이 증인으로 나와서 샤넬백 관련해 가지고 뭐 그때 어떤 구체적인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걸 보고 이상하다. 너 지금 대답하는 게 위증하는 거 아니냐? 왜 위증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잡다가 건진법사가 무슨 법사인데 경찰관들 이력서와 승진을 논해요? 사실 더 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다른 기사에서 오늘 다 익명 처리됐는데 제가 한번 총대배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청탁도 나와요.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청탁? 무슨 자, 수석실 뭐 김영준 인사수석실, 김영준? 이강재 의전비서관실, 네. 김영호 행무수석실, 김철 부속실, 신진욱 정무수석실, 서의석 의전비서관실, 김용식 행정수석실. 뭐 얘기하는데도 목소리가 떨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실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누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건진법사와의 이 내용에서. 자, 더 놀라운 것은 네. 여기에서 건진법사의 처남이 조카죠. 처남. 네. 처남이 40세 전후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경찰의 이력서를 가지고 건진한테 전달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 이력서, 경찰의 이력서를 전달한 사람이 처남이에요? 처남이 건진법사의 처남이 건진한테 누구에게? 건진에게 전달해서 이 사람은 지금 승진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승진시켜도 돼요. 라는 내용들을 어딘가 수사에서 특검에서 나왔을 수 있고 이것이 증거로 지금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건진이 실제로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서 사전 필터링을 누가 했느냐. 처남이 필터링을 해서 건진한테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통령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도 텔레그램으로 처남과 건진이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남은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받고 본인이 확인을 했던 이 사람도 그물급 인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실 인사까지 하니까 그러면 이걸 숨겨야 되니까 김건희 거 지금 풀어주고 그거 우리 전달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야, 너 전달했으면 아코리스타 그 특징해서 왜 모르느냐라고 하니까 하도 선물을 많이 돌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도 단서가 하나 있죠. 선물을 많이 돌렸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아서 건진 심부름을 했겠느냐. 이자가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런 촉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자가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그 구체적인 경찰 관련된 인사에 대통령실 인사까지 개입하게 됐느냐라는 것은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사청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재판부에 이미 제공이 돼 있다. 그런데 김건희 거는 설설설 흘리면서 김건희한테 덮어씌우고 본인이 진짜 컨전 이건 뭐 난리 날 일이잖아요. 인사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아예 덮을 작정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그동안에 특검이나 뭐 다른 방송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나는 샤넬백 잘 모르고 뭐 줬는지 안 줬는지 그냥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만 이제 계속하고 김건희한테 줬다 이런 말 안 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종교인으로서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한다 하면서 이제 막 이 얘기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그것이 다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그 정계평론가와 우리 김대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특검의 질문과 판사님의 적극적인 재판 행위로 인해서 드러난 건데 건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사청탁하는 데 개입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덮기 위해서 어차피 드러날 그런 샤넬백 전달 건은 자기도 어차피 그걸 내가 가졌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더 죄가 될 테니까 일부러 그 죄도 덜 겸해가지고 김건희 거를 술술 풀고 있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순순히 김건희에게 준 게 맞냐라는 걸 다시 돌이켜봤을 때 전달자에서 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런데 오후에는 유경욱 비서관이 직접 증인이 출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질 신문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안이 드러나요.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유경옥 비서관이 출석을 하지 않아요. 거기 언론사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판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변호인 측에 유경옥 씨가? 네, 휴정을 잠깐 할 테니 변호인 측에서 전화해 볼 수 있겠냐라고 해서 휴정해서 변호인 측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기로 약속을 했다가 유경옥이 갑자기 오늘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건진법사의 처남은 어제까지 연락이 안 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 얘기하는 것 이미 지금 불출석한 증인들 다시 요구한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포함해서 몇몇 진술을 맞춘 정황으로 확인된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처남이 건진하고 그동안에 건진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캠프 때 같이 건진을 일종의 비서처럼 보좌를 한 건지 아니면 법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는지 그래야 청탁을 받고 건진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제가 답변할 거 내용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말씀드리자면 처남이 사실은 건진법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수행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게 하니까 그 가능한 얘기. 오랫동안. 네. 법당도 건진법사 누님 법당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뭐 선물이라든가 정치인, 종교 행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 수행을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네트워크 본부장으로도 있었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상 건진이 청탁을 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건진이요. 실제로는 주술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윤석열 김건희를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이라 절대로 윤석열 김건희의 오다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메신저나 청탁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술 세계의 대통령이니까 자기 비서실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천하만큼 믿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사실상 실무적 업무를 다 이쪽에서 시켜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건진은 주특기가 돈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비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밑에서 이제 관리를 해줬겠죠. 제가 통일교 취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한 2주 뒤에는 뭔가 우리가 터져 나올 건데 건진이 통일교와 연결을 했던 시점이 통일교에서 로빌레가 김건희하고 잘 보이려고 뭐 10만 명 동원해주고 100억 지원설하고 권성동 1억 주고 이런 것이면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이니까 2021년 12월 뭐 이럴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와, 이번에 취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죠. 2019년부터 이미 건진과 통일교의 윤용호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때 검찰총장이 누군지 알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권모 장관 찾고 하신 이제 이분부터 점을 권재진 장관 말하는 겁니다. 쭉 이런 것이 과거부터 건진은 검찰 라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접촉이 되었고 통일교의 민원 해결해주고 이게 대선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 전체 과정에서 비서실장 역할 누가 했느냐? 처남. 바로 처남이 했다.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비밀의 크기는 김건희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선물 전달에 대해서 김건희가 확인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 시비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고 있죠. 건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두 가지죠. 건진은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피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 또 형량을 줄여야 하는 이제 이런 현실적 목표가 막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진을 절대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을 다 던지면 검찰 조직 전체가 와야 될 정도로 많은 캐비넷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